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창천신검의 한 가지 관념을 결합시켜 봅니다. 원래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로 바꾸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한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바꾸는 거예요. 무국의 궤적을 방어에 이용합니다. 그래요. 무국은 이거죠. 이 궤적을 이용한다. 그 말이겠죠.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방사형의 궤적은 상대방의 검을 방어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보면 알겠죠. 죽는 거죠. 선천팔계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선천팔계 이어진 선세계는 머리에 놓이고 두른다는 거죠. 머리와 발을 축으로. 끊어진 선세계는 발에 놓입니다. 팔계의 각계들은 몸과 평행하게 세웁니다. 팔개의 각계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그래요. 위치 안 맞아서 지우는 거죠.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양 발끝의 각도가 양 발 뒤꿈치를 축으로 45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편하게 서라는 얘기죠. 검 두 개를 양손에 쥡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선천팔계를 두른 뒤 두 번째 개에 윗선을 지르면서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가정합니다. 배꼽을 축으로 그래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르는 거죠.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윗선은 머리 부위, 중간선은 배 부위, 아랫선은 다리 부위로 가정합니다. 두 번째 개는 몸 정면에서 45도 각도에 놓이게 되고 세 번째 개는 몸 정면에서 90도 각도에 놓이게 되고 45도 간격으로 다음 개가 이어집니다. 이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다양한 각도로 공격해 올 수 있는데 45도 각도씩 왼쪽으로 돌아가며 공격해 온다고 편의상 설정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45도 각도로 두 번째 개 윗선을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윗선을 지르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켜 왼손에 든 검으로 방사형을 그리며 방어합니다. 그렇죠. 회전시키면서 방사형을 그리면서 방어하는 거죠. 선천팔계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킵니다. 선천팔계 여덟 번째 개 윗선을 오른손에 든 검으로 우에서 좌로 베고 중간선을 좌에서 우로 뺍니다. 손 두 개 있죠.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선천팔계와 후천팔계 개들이 기존의 선천팔계 여덟 번째 개 뒤로 지나가게 합니다. 예전에 그 원리를 설명했죠. 오른손에 든 검으로 선천팔계 두 번째 개 윗선을 지르면서 여덟 번째 개를 지나 첫 번째 개까지 선천팔계 검을 펼치며 왼손에 든 검으로는 후천팔계 두 번째 개 아랫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여덟 번째 개를 지나 첫 번째 개까지 후천팔계 검을 펼칩니다. 그래요. 선천팔계 검과 후천팔계 검은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죠. 예전에 만들었던 그 무공들이 합쳐짐을 할 수 있는 거죠. 궤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겹치지 않게 펼칩니다. 예를 들어 선천팔계의 첫 번째 개의 경우 윗선, 중간선을 지르고 후천팔계 네 번째 개 중간선 아랫선을 베어야 합니다. 중간선을 동시에 지르고 베면 겹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천팔계 중간선을 지를 때 후천팔계 아랫선을 베고 선천팔계 윗선을 지를 때 동시에 후천팔계 중간선을 뺍니다. 여덟 번째 개를 지나 첫 번째 개까지 오른손으로 선천팔계검, 왼손으로 후천팔계검을 펼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중간중간 가정하며 방사형의 궤적을 그리며 방어해 봅니다.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요. 상대방이 90도 각도로 세 번째 개 중간선을 지르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중간선을 지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원리는 똑같죠. 그 다음 똑같겠죠. 별도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로써 태극신검 2부 절대검이 여기까지가 태극신검 2부 절대검이 시작입니다. 끝. 드디어 끝났죠. 그래요.
다음엔 이제 태극신검 한 3부가 시작되겠죠. 한 4부작 내지 5부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부작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최근에 한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끄럽죠. 뭘로 시끄러운가요, 한국에서? 삼자 변제 때문에 시끄럽죠. 일본과의 관계. 한국인들의 반대가 59%가 반대를 한다고 하죠. 그래요. 볼까요? 이 문제는 뭔가요?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실제로 보상을 한 2번 받았죠. 이제 3번째인 거죠. 그게 뭐 옳냐 그러냐 따지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3자 변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찬성은 35%, 반대는 59%죠. 많은 국민들은 반대하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의 사과도 못 받아냈다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한테 사과받기를 되게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3자 변제안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답은 정해져 있겠죠.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될까요? 그에 한국 국민들이 이익을 중심에 놔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무엇이 핵심인가요?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선이 시장 지배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결정을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멸망했잖아요. 식민지가 됐잖아요. 실수는 한 번이면 되잖아요. 2번, 3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게 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시대를 2개로 나누면 자급자족 시대였다. 시장 지배 시대로 나누어진다. 자급자족 시대를 2개로 나누면 수렵 채집 시대, 고대 농경국가 시대로 나누어진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죠. 더 이상 자급자족으로 살아가지 않죠. 상거래하면서 살아가죠. 또 국가 간에 상거래를 하고. 지금 시장 지배 시대죠.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승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요. 이번 결정도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게 하는 게 맞겠죠. 국가 간에 이제 시장 거래를 해요. 상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서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원칙이 뭔가요? 서로 거래를 안 하다가 거래를 하게 됐어요. 과거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피해를 끼쳤지 보상해라.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과거를 언급하면서 타국의 기업이나 타국민의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가 간 거래의 기본 조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거래를 해요. 근데 1950년에 중공군이 북한군과 함께 한국 국민들을 한국과 전쟁을 했죠. 한국 국민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때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
너희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이러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혹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약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베트남과도 거래를 하죠. 베트남에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베트남 정부에서 어, 너희들이 과거에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 다국과 경제 교류를 하기로 했으면 과거를 물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래상에 이제 소송이 걸릴 수 있죠. 그런 거 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약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뭘까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그 조약이 있건 없건 기본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죠. 교류를 하는 조건으로 3억 달러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죠. 3억 달러 이러면 대충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치면 한 3천억이죠. 대략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겠지만 그냥 1,000원 잡는 거예요. 알아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3천억 이러면 무슨 큰 돈이냐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 한 30, 40년 전에는 짜장면도 한 3, 400원밖에 안 했잖아요. 어느 정도 돈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일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3억 달러 무상 자금을 받았다죠. 어느 정도 돈이 될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좀 정확한 금액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대충 보면 이래요. 66년부터 국세가 집계돼 있죠. 1966년 한국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가 951억 원이에요. 근데 1965년에 3천억 원을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요. 1년 예산보다 훨씬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발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진 다를 수는 있겠지만 2020년 국세가 얼마인가요? 285조라는 거예요. 그럼 3배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0조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1,00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0조, 200조는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굉장히 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를 하고 싶다. 원칙 이거 무효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요.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수백 조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 무효화하고 싶으면. 그래요. 하여간 일본과 거래하면서 돈도 받고 자금도 지원받고 거래하면서 투자도 많이 받고 한국은 큰 덕을 봤죠.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국제 간 교류를 해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상받고 조약 체결하면서 어, 국제 국제 간 교류를 경제 교류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간 교류를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과 교류를 시작할 때 보상받고 교류를 했나요? 피해를 끼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교류를 하는 거예요. 조약이 없더라도 단 타국의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거래 조건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조약도 맺었고 그 보상도 받고 책임을 안 묻겠다라는, 청구를 안 하겠다는, 다 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국가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런 조약을 맺고 보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본 경제 교류를 하는데 과거를 가지고 일본 기업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그런 의미가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은 몰랐을까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한 거예요. 그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그 웃기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어, 그래요. 대한민국은 대법원은, 그래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신일철 주금이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고,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구는 신일철 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을 압류하였다. 그래요. 유례가 없는 결정을 한국 법원이 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요. 국제적으로 정말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가 없느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딘가요? 칠레 아엔데 정부가 있죠. 1970년대 1970년에 사회주의자, 그래요. 아엔데가 권력을 잡죠. 아엔데는 어느 당인가요? 사회당과 공산당 둘 다 빨갱이 당이죠. 빨갱이 당 연합인 인민연합을 대표로 이제, 그래요. 선거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돼요. 뭘 했나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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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타국의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죠.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한 탄광, 구리광산들과 대형 은행들의 자산을 강탈해서 국유화하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칠레는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한번 볼까요? 1970년 당시 칠레의 1인당 국민소득은 954달러로, 동기준이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요. 일본보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죠. 일본 잘 산 나라였죠. 예전부터. 근데 일본보다 높았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높았어요. 그래요. 잘 괜찮게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많이 못 살죠. 아인드 이후로 계속 빨갱이들이 기성을 부리니까 못 살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국유화를 했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주로 미국 기업이 많이 국유화됐죠. 그래요. 미국의 칠레 경제 고사 작전은 실로 치밀했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은 구리였는데 칠레의 구리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은 비축한 구리를 대량으로 방출해서 세계 구리 가격을 폭락시켰다. 그래요. 뭐 대차관을 막았으며 생필품과 의료품의 수출을 통제했다. 가만 안 있죠. 기업은 뭐라 했어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타국 기업을 건드리면 타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과정, 미국의 제재를 받고 이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칠레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생필품은 동나고 물가는 치솟았다. 그 결과 칠레 경제는 아엔데가 당선된 지 2년 만에 물가가 5배 이상 상승하면서 경제 위기에 빠졌던 것이다.
타국의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살하죠. 쿠데타 일어나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자. 그래요. 차베스가 국유화하죠. 차베스가 국유화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포퓰리즘을 대폭 강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나라였죠.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이고 지금 못 살게 됐잖아요. 제재도 받고. 원래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일 무역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2019년 7월 1일 플로린 폴리미드 뭐 했던 이런 수출 규제 하고 막 그랬죠. 그래요. 제일 좋은 결정은 뭘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시 판결을 내린 이들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지 않게 판결을 내린 책임자들을 그래요. 처단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될 쪽은 사실은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지배 시대 제도의 가장 합당한 결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법적으로. 그래서 3자 변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에 뭐 사과도 안 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제도화에서 잘한 결정을 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아직까지도 조선의 멸망을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사과하고. 왜 자꾸 사과하려고 하나요?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참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섭리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큰 천벌을 받았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반성을 하면 상대방이 원망스럽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났는데 일본이 뭐 악질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지배 시대에서 제도 하에서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합당한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